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음식학자 정혜경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설가인 이상과 시문, 이분들이 살았던 문화 대격동의 시대라고 하는 근대 시기의 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근대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대입니다. 문화, 미술, 복식,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시대를 주목하며 음식 문화 측면에서도 이 시기는 흥미롭습니다. 네, 수천 년을 지속해온 한민족의 음식 문화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죠. 먼저 이상 작품 속에 드러난 음식 미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은 이제 근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였고 건축 설계와 그리고 미술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이 살았던 경성에는 소위 모던 보이들이 생겨나고 서구 문화의 상징인 커피가 유행했죠. 그래서 그 커피를 파는 다방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실제 커피를 무척 좋아하고 즐겼던 이상 자신도 이 당시에 현재 서촌이죠. 경복궁 옆에 통인동에서 제비라는 다방까지 운영하죠. 이상의 수필 곳곳에는 상당히 다양한 음식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 시대 식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밀가루빵이 이제 일반적인데 오히려 밀가루가 아닌 쌀로 만든 현미빵도 나와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난찌라는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혹시? 사실 이 난찌는 런치라고 하는 서양 점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런치를 일본식 영어로 읽은 거죠. 이렇게 써야 아마 세련되었던 모양입니다. 또 노서합방의 등어리라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에서도 이 당시 등 부분이 거무죽죽하고 아주 단단한 러시아, 즉 노서합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크림이나 아이스크림, 카스텔라, 산양류 같은 서양 음식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요새도 쓰고 있는 말이죠. 야채 사라다라는 말도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외에 도스토옙스키 집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름의 아마 대한문 앞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덕수궁 정문이죠. 거기에 있는 누추한 청요리집에 들러서 빼가를 마시고 또 객가에 목로를 들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청요리점과 그리고 목로주점, 술을 파는 이게 이제 아마 흔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짧은 생애를 살렸던 이상이죠. 하지만 그의 근대의 서구적인 미각을 추구했던 게 바로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가 목말라 하고 진정으로 먹고 한 음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글을 그의 수필 H 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제야입니다. 빈대떡, 수정과 약주, 너비아니 이 모든 기갈의 향수가 저를 못살게 굽니다. 생리적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볼 때 결국 이상이 고독한 제야의 밤에 그토록 먹고 싶어 한 음식은 커피가 아닌 유년 시절에 가족들과 섣달 명절이면 먹었을 빈대떡, 수정과 불고기인 너비아니, 그리고 술도 그 당시 유행했던 맥주나 양주가 아닌 우리의 전통 술인 약주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문의 소설 상록수 속 음식 담론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록수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쓰여진 농촌 계몽 소설로 아마 중장년층 대부분이 기억하는 한국의 대표 소설입니다. 먼저 이 시기에 서양 음식으로 라이스 카레와 오믈렛이 등장하고, 그리고 유성기라든지 오케스트라 같은 서양 문화를 즐기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일본 음식인 미소시루, 미소국이죠. 그리고 닭구황 등이 이미 기숙사의 일상 음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록수에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답게 많은 나물들이 등장합니다. 참중나무에 순이 나면 못자리를 한다는 풍경도 묘사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양념이 귀해서 작물, 간장이란 의미죠. 간장추차, 찔끔, 친, 갯질, 나물이라든지 또 짠지 등이 반찬으로 빈번히 등장합니다. 거기다 이제 사정이 좀 나아지면 매우 좋은 그런 반찬으로 새우가 들어간 충청도식 지짐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지짐이는요, 일종의 찌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물이 적고 짭짤하게 끓인 음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술도 빼놓을 수 없는 농촌 풍경이라 술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는데 막걸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주로 수수 막걸리를 많이 먹고 있었다고 하죠. 약물과 누룩 국물이라는 재미있는 표현도 나오는데, 여기서 약물은 약이 되는 물이다. 그래서 약주인 청주를 말하고 있고요. 누룩 국물은 밑에 가라앉은 막걸리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때에도 술 담그는 것은 이제 금지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밀주를 담그는 그런 풍경이 묘사되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라 빠진 굴비, 낙지 대가리, 마늘 장아찌가 일상적인 안주였지만 가끔 고급 안주로는 어란과 육포도 등장하고 있어 역시 상류층에서는 고급한 그런 식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주로 먹었던 육류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닭이었고, 제사 때가 되면 가장 귀한 닭인 시암탉까지 잡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계란으로 만든 술안과 닭볶음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나오죠. 네, 상록수 밥상은 사실 주로 그 당시에 채소나 그런 나물 등으로 차린 그런 소박한 농촌 밥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대는 한국 음식 생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격변의 시기입니다. 가장 급격한 음식 문화의 변천 시기를 겪으면서 현대적인 서구 식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근대 소설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서양 음식들은 실제로 이를 잘 반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근대 시기에 즐겼던 음식이 서양 음식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이상은 그의 내밀한 속내를 보여주는 수필 H형에게에서 외로운 섣달 금음날 그토록 그리워한 음식이 빈대떡, 수정과 너비아니 약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시문도 상록수에서 그 주인공 영신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못내 그리워한 음식이 바로 고향의 음식들임을 고백합니다. 근대를 상징하는 두 작가 이상과 시문, 그들이 마지막으로 사랑한 음식은 다름 아닌 바로 한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